지난해 중국의 출생아는 전년비 15% 감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성들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구 구조에서 오는 저성장의 고통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저축을 늘립니다. 그 결과 금융자산 수요가 늘고 가격 거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젊은이들이 저축을 위해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근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향후 출산율 하락의 세컨 웨이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 감소에는 코로나 영향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은 2.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낮죠. 즉 중국도 2014년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홍콩의 크레딧 아그리코울은 2027년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여성의 자살 비중은 30%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5%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쇼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린이 노약자 보호소, 병원, 마트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불효불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구조에서 오는 저성장은 이런 형태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인구 구조가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그 과도기에서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을 통한 신경제가 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이런 고통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낫겠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성장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즐겼던 것만큼 이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은 인구 노령화 속도가 가파르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도입하는 데 자유로운 나라일 것입니다. 중국이 당장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